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한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원래는 결혼 같은 건 내 인생에 없다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인데요. 결혼 3년 만에 남편이랑 이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 이유는 시댁을 잘못 만나서입니다. 그럼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수학에는 강한데 글짓기 솜씨는 좀 없어서요. 혹시 제 글이 두서가 없고 문장력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 점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연에 빠지다의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는 친정엄마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매일 새 글이 올라올 때마다 꼭 들어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 채널이 아침 드라마 같고 사이다처럼 시원한 복수글이 올라올 때면 댓글도 단다고 요게 아주 요즘 사는 낙이라고 하셨어요. 저에게도 얼른 구독하고 들어보라고 막 재촉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웬 라디오 극장인가 싶었네요. 어머니께도 이게 재미있으면 드라마 보시면 되지 뭐하러 듣느냐고 물어봤는데요. 그게 어머니의 상상력이 더해지니까 드라마하고는 또 다른 맛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친정에 가면 항상 이 유튜브 사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니 저도 몇 번 들어보고 하다 얼떨결에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혼 소송을 사연으로 한번 보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 말씀이 그다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그 소송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뭐하러 그럴까 싶었는데요. 다른 사연을 읽어보니 비슷한 일들을 이미 겪어내신 구독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도움도 받고 힘도 얻으려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 토박이입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주부로 살아오신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중산층보다는 좀 사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는 성격이 완전 손머스마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골목대장을 항상 앞장서서 했고 고등학교 때도 저는 여중 여고를 나왔는데요. 쇼커트에 짧은 머리에 교복도 바지를 주로 입고 다녀서 선생님께 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 저에게 반했다면서 여자친구들이 초콜릿도 주고 진심을 담았다는 편지도 주더군요. 그렇게 여중 여고에서 남자 아이돌 같은 생활을 좀 했습니다. 대신 학창시절에 남자나 연애 같은 단어와는 아주 인연이 없었어요. 중고등학교 때쯤 되면 모든 애들이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커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학교와 연합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사귀는 애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공부한다고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었고 배구부 활동 때문에 주말에도 시합을 나가느라고 쉰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키가 엄청 커서 175cm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2kg는 할 게 배구밖에 없다고 체육 선생님이 배구부에 강제로 집어넣어 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체육 선생님이 피지컬 되고 운동신경 되는데 그 아까운 재능을 왜 썩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배구의 매력에 빠져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배구를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그런 저를 여자다운 점이라곤 하나도 안 보인다며 걱정하셨어요. 여자애가 취미가 운동이고 매일 코트머리만 하고 다니니 성별이 의심된다고 하시며 뜨개질이나 다른 여자 같은 일들도 좀 해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그런 것은 아주 서툴러서 바느질도 뜨개질도 아직까지 하나도 못합니다. 요리도 결혼하기 전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매일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만 먹고 운동하기 바빴거든요. 그런 저 때문에 친정엄마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걱정되어 잠을 못 주무셨다나 봐요. 저희 어머니가 좀 약하고 여린 성격이시거든요. 제가 늦은 나이에 결혼해 요리며 청소, 빨래 같은 거는 소질도 없으니 시댁 어른들의 구박받으면 어쩌나 노심초사 하셨다고 하네요. 아무튼 저는 대학도 배구 특기생으로 체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학은 선수가 안 되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주전으로 뛸 만큼 재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전으로 뛰고 팀의 주축이 되어서 활약을 했지만 대학에서는 전국에 모인 특기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애들 사이에서 독보적으로 잘할 자신도 없었고 슬슬 배구가 지겨워지고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 결국 배구를 그만두었습니다. 배구를 그만둔 저는 사회체육학과로 전과해서 스포츠 마사지, 재활 운동 같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 작은 회사에 들어가 2년 동안 사무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대 나온 사람인데 내근직이 영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상사와 대판 싸우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카페 알바를 하며 집에서 백수로 지냈습니다. 처음엔 친정엄마도 아르바이트 그만하고 취업을 해보라고 성화를 부리시더니 제가 들은 척도 하지 않자 그냥 저를 두고만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1년 동안 아르바이트만 하고 집에서 캥거루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은 여전히 꼬박꼬박 먹고 다녔죠. 어느 날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영아, 너 정말 이렇게 집안일도 하나도 안 배우고 취직도 안 할 거야? 그럼 나중에 결혼은 어떡해? 네 친한 친구들은 대학 졸업하고 얌전히 회사 다니다가 결혼했다고 하지 않았어? 취직을 해야 결혼 자금도 모을 거고 네가 결혼을 해야 나도 좀 한시름 놓지. 그러니까 취직 안 할 거면 집에서 엄마한테 요리나 빨래 청소하는 법이라도 좀 배워. 싫어 엄마. 나 그런 거 하나도 못하는데 어떡하라고. 난 나중에 부잣집에 시집가서 아줌마 쓸 거야. 얘가 말하는 것 좀 봐. 누가 너같이 선머스마 같은 애를 데려갈까. 결혼은 할 수 있고 난 네 생각만 하면 아주 한심해서 밤에도 잠이 안 와. 엄마 갑자기 왜 성질을 내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나 결혼하기 싫어요. 비혼주의 할 거니까 나한테 결혼 이야기 하지 마요. 알았지? 난 엄마 아빠랑 죽을 때까지 같이 살 건데? 제가 비혼주의자라고 고집을 부릴 때마다 친정엄마는 생각도 하기 싫다고 하시며 얼른 결혼하라고 성화를 부리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쯤이 엄마의 갱년기인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안 돼. 제발 부탁이니 결혼해라. 나도 손주 얼굴은 보고 싶다 얘. 그리고 네가 저 결혼하는 거 싫으면 30 되기 전에 독립해. 언제까지 엄마 아버지 사이에서 살 거야? 엄마 아빠는 너희들 다 내보내고 둘이서만 살고 싶어. 여행도 다니고 이 밥순이 생활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나는 늙어서까지 너희들 뒤치다꺼리 안 하고 살 거야. 어머니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와 거의 바로 결혼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는 항상 여자도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본인이 30년 넘는 세월 동안 전업주부로만 생활하다 보니 이런저런 제약 같은 게 많아서 싫으셨다네요.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도 없으셨고 카드도 생활비도 모두 다 아버지 것으로만 사셨다고요. 요즘엔 그렇게 생활하는 여자들이 거의 없잖아요. 여자도 경제활동을 해야 하고 맞벌이를 10년도 넘게 해도 집을 못 살 정도로 집값이 비싸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제 어머니가 그때의 저를 보는 눈이 곱지 않으셨단 것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는 정신 못 차리고 그저 아직 아이처럼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보살펴 주실 걸로만 알았나 봐요. 집이 제일 좋았던 집순이었고 남자나 결혼 같은 건 저하고는 인연도 없고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주말마다 데이트다, 남친이랑 여행이다 하며 저랑 안 놀아주니 또 집순으로 지내야만 했던 것도 무시하지는 못하겠지만 말이죠. 그래도 저는 아버지가 사업을 꽤 잘하셔서 뭔가 부족하다던가 가난을 피부로 느끼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오빠는 어렸을 적부터 책만 읽던 아이였는데요. 그래서 친구들이 공부벌레니 모범생이니 재미없는 애라고 많이 놀리기도 했답니다. 그러걸 말건 오빠는 남들에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묵묵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아버지도 오빠는 장남이니 말은 안 해도 영어, 수학, 과외도 붙여주고 뒷바라지를 잘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오빠는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장검사가 되어 있고요. 아버지의 자랑이 된 오빠예요. 그리고 남동생은 공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일찌감치 식품영양학과로 진로를 잡고 영양사 자격증을 따고 학교에서 영양사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생은 어릴 적부터 먹는 걸 좋아하고 미각이 좋아서 세계 여러 나라로 미식기행을 혼자 다닐 정도로 먹는 것에 진심이랍니다. 저희 부모님은 우리 삼남매를 키우며 부족함 없이 키우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점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배구하겠다고 했을 때 유일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배구의 매력에 푹 빠져 있을 때여서 아버지의 반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식 일이 정말 맘대로 안 된다면서 제가 여자애들에게 러브레터를 받아올 때마다 한숨을 푹푹 내쉬곤 하셨습니다. 이게 다 남자들이 쫓아다니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 것이냐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주영아,
내가 너 체대 간다고 할 때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가 이거야. 체육하는 여자들 성격 드세지고 손도 매워가지고 남자가 안 따라온다니까? 여자에게 인기 있어봤자 무슨 소용 있냐? 우리 딸 어릴 땐 정말 여리여리하고 예뻤는데. 아빠, 또 결혼 잔소리 하시려고 그러죠. 저 결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포기하세요. 저한테 신경 쓰지 마시고 오빠나 결혼시켜요. 오빠는 장남이고 이 집안 대를 이을 귀한 아들이잖아요. 나는 우리 딸이 결혼하는 걸 더 바라고 있어. 네가 딸 낳으면 얼마나 예쁠 거야. 네 어머니가 결혼하라고 말하지 않았니? 이제 29이 됐으면 누구라도 사귀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와서 취직이야 안 해도 되니까 결혼정보 회사 등록해라. 이 애비 소원이다. 결국 저는 어머니의 소원인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제가 자신 있는 스포츠 마사지와 재활 운동을 제 직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공부해서 도수치료사 자격도 따고 마사지를 배워 운동선수들 몸 관리시켜주는 사람이 되었죠. 선수 트레이너가 된 것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제 일이 굉장히 보람있고 마음에도 듭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제 어머니는 그것도 여성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시며 계속 말리셨어요. 저는 살면서 저희 엄마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여자애가 여성스럽지 못하게 라는 말들이었어요. 이 말도 계속 듣다가 보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현재는 전통적인 성 역할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만 그것을 강조하면서 여자애들은 얌전하고 예쁘고 남자애들은 활발하고 거침없어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보통 성격은 잠시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만 천성은 변하지 않는 법이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을 그 기질에 맞게 키워야 하지 그 아이의 천성을 인정 안 해주면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서 정말 여자다움을 강요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란 아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댁 생활에 적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만남이 찾아왔어요. 바로 남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비혼주의를 고집했던 저의 차가운 마음에 봄을 가져다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저는 그 사람과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사람은 제가 일하는 선수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팀닥터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만났어요. 저는 여자 배구단 소속의 재활치료사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 팀의 닥터였습니다. 닥터라고는 하지만 병원에 취직하지는 않았고요.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선수들이 부상하면 치료해주고 간단한 응급처치 등을 주로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남편의 집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가야겠네요. 제가 원래 남의 이야기를 잘 못하고 하기도 싫어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다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남편은 가정환경이 좋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가 혼자인 남편과 그 밑에 여동생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억척스럽게 성격이 변하셨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으셨겠지만 남편은 어머니 얼굴을 거의 자기 전에나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집에 엄마가 계셨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남편은 항상 학교에서 돌아오면 편의점 도시락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집밥을 좋아해서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은 몸에 나쁘다고 굳게 믿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사는 게 바빠서 집안일은 거의 신우와 남편에게 맡기다시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의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의 아이들은 잘 안 봐주면서 남편의 이모 집에는 도움을 막 주셨다고 하거든요. 남편의 이모는 시댁보다 더 못 사는 집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혼자 억척스럽게 일하셔서 본인 가정, 여동생의 가정까지 생계를 책임지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모라는 분은 어른이긴 하지만 정말 제가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는 분이었어요. 다단계에 빠져서 맨날 자기 밑에 사람 모으기에 바쁘고 이모님 본인 애들 챙기는 건 뒷전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이모님 아이들도 챙기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그런 집에서 살았느냐고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서글스럽게 웃으면서 그런 집들도 아주 많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사회를 정말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남편은 여동생네 이모네 애들까지 돌보는 거의 소년 가장의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저보다 요리도 잘하고 청소 빨래에도 소질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생계비만 벌고 계셨던 것이었죠. 제가 그런 시댁 형편을 모르고 결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좋아하긴 하지만 제 부모님이 시댁이 가난하다고 결혼을 반대하실 것 같아 처음부터 제 짝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난 당신이 정말 좋은데 그래도 결혼은 안 될 것 같아. 내가 4살이나 어리기도 하고 우리 집은 가난해서 쥐뿔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염치로 내가 당신한테 프로포즈를 하겠어. 그런 걱정은 뭐하러 해.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남자만 데려왔다고 하면 두 손 두 번 들고 환영하실 분들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나만 믿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상견례도 내가 잡아볼 테니까 나한테 다 맡겨.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냥 내 곁에만 있으면 돼.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남편과의 연애에서도 스스로 리드하는 편이었어요. 직장 동료였지만 남편은 저보다 4살 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난한 형편 때문에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소위 모태솔로라고 하죠. 저는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아무리 응급의학과라도 그래도 의사인데 의사들은 돈도 많이 벌고 인기 있는 직업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스스로 자신감이 부족해서 대시해오던 여자들을 항상 피하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남편은 제 눈에 띄게 되었고 저는 남편의 다정한 배려심에 반하게 된 것이었죠. 사실 제가 먼저 반했고 사귀자고 말을 한 것도 저였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남편에게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댁 어른들이 저를 호구로만 보고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려고 했을 때도 참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저는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초고속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6이고 남편은 32이었을 때였어요. 결혼을 하려고 보니 어찌나 그렇게 준비해야 할 게 많은지 저는 결혼 2번 하라면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상견례를 하던 날 저는 호텔 중식당을 예약했고 시댁에서는 그 호텔 비싼 데 아니냐면서 놀라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상견례 날에 그 이모를 대동하고 나타나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좀 울컥했어요. 남편에게 들은 일이 있으니 저는 그 이모님이 좋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이 오셨는지 좀처럼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모님의 얼굴을 보고 좀 놀라셨어요. 보통은 홀 시어머니 자리여도 혼자 나오시지 않나요? 시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 이쪽은 제 동생인데요. 제가 남편이 없어서 우리 동생하고 거의 옆집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왔답니다. 혹시 신랑 이모가 나와서 좀 불편하신가요? 아, 그러셨군요. 아닙니다. 사위에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간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안쓰럽게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괜찮다고 하시자마자 시어머니는 그동안 고생했던 이야기며 남편을 어떻게 키웠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마치 동네 아줌마에게 수다 떨듯이 우리 아버지에게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옆에서 우리 어머니는 속으로 많이 놀랐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그 내향형이라 남 앞에서 이야기를 잘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정말 사돈될 분들에게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전부 숨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저도 좀 거부감이 들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좋아하는 눈치여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날만 넘기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신경을 쓰이게 한 사람은 그 이모님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신이 될 남편의 여동생은 얼마나 눈치가 없는지 자기 앞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다 끌어와서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뷔페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덕에 저의 부모님과 저는 시누이 눈치 본다고 거의 식사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 며칠 굶은 사람처럼 먹는데 이런 자리에서 꼭 그래야 했을까 지금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저도 먹는 데는 진심이라 누가 뭐 먹겠다고 하면 말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 음식이 많았으면 저랬을까 싶다가도 양가 인사하는 자리인데 한마디도 안 하고 먹을 것만 꾸역꾸역 밀어넣고 있는 미래의 시누이에게 그다지 좋은 인상은 못 받았습니다. 제 얼굴에 썩은 미소가 떠오르며 좀 불편해 보이자 남편은 시누이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그렇지만 시누이는 남편을 한번 힐끗 보기만 할 뿐 숟가락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래? 밥 먹는 사람한테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리는 소리 못 들어봤어? 야, 너 여기 밥 먹으러 왔어? 네 옳게 될 사람인데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가족들 사람한테 좀 잘 보이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뭐래, 난 관심 없거든. 오빠 네가 결혼한다는 건 완전 땡큐지. 한데 난 올케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는 궁금하지도 않거든. 신우이는 어른들이 계신 자리에서도 말을 거침없이 하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나중에 신우이가 결혼하면 어떤 며느리가 될지 뻔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그렇게까지 뻔뻔하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어찌어찌 지나갔는데요. 상견례를 마친 후 친정부모님은 남편이 좋은 사람 같다며 잘 지내보라고 하셨죠. 시어른들이 같이 살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비혼주의를 철회한다고 결혼하겠다고 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한숨 놓으셨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결혼 준비도 남편과 제가 같이 할 수 없으니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남편은 바쁘니까 혼수 가자는 제 손에 맡기겠다고 하고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딸 결혼시킨다고 엄마랑 둘이 혼수를 보러 다니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요. 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그때는 결혼은 내가 하는 건데 부모님이 좋을 수도 있구나 생각했어요. 부모님께 철없이 비혼을 고집하던 지난날이 좀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신혼여행도 다녀왔고 시댁에도 인사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저는 또 시어머니의 의외의 일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댁에 도착하자 시누이는 어딜 갔는지 집에도 없더라고요. 시댁에 가서 첫날 밤을 자고 친정으로 오라고 그래야 며느리의 도리라고 친정 부모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시댁으로 먼저 갔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집도 좁고 해줄 게 없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철아, 우리 집이 보다시피 좁잖니. 그러니까 이 시애미한테 인사나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우리 집에서 잘 필요도 없다. 그러니 며느리네 친정 갔다가 그냥 너희 신혼집으로 가. 인사는 무슨 그냥 차나 한잔 하고 가. 엄마, 그래도 이 사람 결혼하고 처음 인사드리라고 왔는데 밥은 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온 며느리한테 왜 그렇게 박하세요? 엄마는 예전부터 너무 무심하고 자식들 일에 신경 안 쓰신다는 건 알았지만 며느리 밥 한 끼도 못 해줄 뿐인 건 정말 몰랐네요. 저 이제 어머니 댁 오기도 싫어요.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나오실 줄 몰랐다면서 남편은 기가 막혀하며 제 손을 끌고 그냥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들이 그렇게 가는데도 잡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전 좀 이상했어요. 결혼은 좋게 시켜놓고서는 아들 며느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대로 친정으로 가니 저희 친정엄마는 사위 온다고 갈비에다 잡채에다 색색의 꼬치전, 생선전, 온갖 종류의 전들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평소에는 집밥으로 간단히 고기 반찬 하나에다 몇 가지 밑반찬만 놓고 드시는데 사위 신경 써서 잘해준다고 완전 명절날처럼 밥을 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저도 인간인지라 시어머니와 우리 친정엄마가 비교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받은 게 푸대접인가 보네. 우리 시어머니 나한테 관심도 없으시구나 싶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좀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한테 이쁨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제 탓인가 보다 생각하고 넘겼죠. 그런 걸 신경 쓰기에는 저도 너무 현실적이었거든요. 저는 남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시댁에는 며느리 도리만 하러 가면 되고 친정 엄마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 되니까 말이에요. 남편도 언제나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좀 찝찝한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직장 동료니까 같이 출근을 했지만 퇴근하는 시간은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시도 때도 없이 나가야 하는 저보다 남편이 더 밥과 반찬은 잘하니 요리와 빨래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청소나 설거지 같은 건 제가 들어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요. 제가 차 운전을 하고 남편과 같이 선수촌으로 출근했고 남편은 먼저 집에 가서 제가 돌아올 때 밥을 해서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저는 남편과 나름대로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심한 건 어떤 면에선 좋기도 하더군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친구에게 하소연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구박하는 시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차라리 간섭 안 하고 저를 고생 안 시키는 게 나을지 모른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갑작스레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밥냄새도 싫어지고 속이 울렁거리면서 헛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임신인지 몰랐는데 남편이 먼저 제 상태를 알아보았습니다. 남편은 의사였으니까요. 자기, 당신 임신했나 봐. 얼른 약국 가서 테스트킷 사올게. 좀 누워있어. 아니, 속이 안 좋은 걸 거야. 설마 이렇게 빨리 애가 생긴다고?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사실 저는 아기를 그닥 좋아하진 않았어요. 남동생도 저랑 2살 차이밖에 안 나고 조카들도 없었거든요. 오빠보다 제가 먼저 결혼했고 말이죠. 계획에 없는 임신을 한 저는 좀 당황했지만 이 사실을 일단 시댁 친정 부모님들께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친정 부모님은 반응이 엄청 좋으신데 시어머니는 좀 시큰둥하신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톡 쏘아붙이듯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뭐 벌써 애를 가져? 열심히 돈 모아서 집을 사도 모자랄 판에 애를 먼저 가져가지고 어쩌겠다는 거야? 철이 넌 정신이 있니 없니? 그리고 며느라기 너도 그래. 임신, 출산 이런 거 하게 되면 경력 단절되고 너희 친정엄마처럼 집에서 애나 키우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 어머니, 전 그럴 생각 없어요. 남편이랑 둘이 키우는 거지 저 혼자 독박 육아 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일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왜 가만히 있는 철이를 들먹여? 애가 뭐 슈퍼맨이라도 되냐?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면 집에서 밥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애까지 같이 키우겠다고? 같이 키우긴 할 거니? 철이한테 육아 다 시켜놓는 건 아니고? 시어머니는 가끔가다 저렇게 저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어머니의 집안과 남편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제 걱정이나 입장 생각은 하나도 안 해주시는 아주 정없는 분이셨어요. 그런 걸 알고 시집왔기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단을 맞춰주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서운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려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임신 9개월 기간 동안 시어머니나 친정엄마의 도움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입덧을 할 때에는 그 입덧을 참고 선수들을 돌봤고 8개월로 배가 불러올 때에는 1개월간 쉬긴 했지만 절대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 않았어요. 친정엄마는 힘들면 친정에 몇 달이고 있다 가라고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시댁, 친정, 양가 부모님께 빚을 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그런 성격도 아니고요. 혼자서 뭐든 해결하고 싶어하고 남들에게 신세지는 건 정말 싫었습니다. 요즘은 가족들에게도 신세지면 갚아야 한다는 의식들 많이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저는 아기를 좀 일찍 낳았어요. 원래 임신 기간은 40주인데 저는 8개월 말쯤, 그러니까 35주에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진통보다 먼저 양수가 터져 급하게 응급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통은 임신 기간 동안 배뭉치만 몇 번 겪고 저는 그렇게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34주가 넘어섰고 몸무게가 3kg이 넘어서 아기가 미숙아는 아닌 수준이라고 인큐베이터에는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제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아기도 이쁘지만 친정엄마 눈에는 딸만 보인다고 제 걱정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누워있는 병실에는 와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아기만 구경하고 예쁜 애 한마디 남기고 가셨다고 나중에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며느리가 이쁘지 않다지만 본인 손주인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섭섭한 마음이 들었고요. 딸이라서 그런 건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왜 드라마 보면 아들 선호사상에 푹 절여져 있는 시어머니들 많잖아요. 혹시 우리 시어머니도 그런 분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병실에서 힘없이 누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말야, 너무 나한테 찬바람 쌩쌩 부시는 것 같지 않아? 아들 뺏긴 기분 드는 거야? 아니면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우리가 같이 육아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는 건가? 아니야. 당신은 그런 신경 쓰지 말고 산후 회복하는 거나 잘 신경 써. 우리 엄마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워낙에 말로 표현하는 분이 아니라서 그래. 당신이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난 우리 딸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 기뻐서 눈물이 다 났다니까. 남편은 호들갑을 떨며 제 손을 잡고 수고했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꽃바구니도 병실에 장식해 주었고요.
남편은 아기가 생겼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정 부모님도 첫 손녀라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가 퇴원하고 첫 명절에 아기를 데리고 왔을 때 남편에게 뭐 필요한 거 없느냐는 식으로 물어보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녀딸 아주 예쁘구나, 이뻐. 내 친구들이 손자 손녀 자랑을 그렇게 할 때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태어나고 보니까 좋네. 자네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내가 우리 딸 출산 선물로 뭐 새 차나 집 정도 사줄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아버님. 저희들 작지만 전셋집도 있고 제 차도 아직 잘 굴러갑니다. 그러니 필요한 건 없어요. 이 사람이 저희 본가에서 받는 게 없는데 저만 받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 괜찮습니다. 아니야. 우리 소녀가 예뻐서 자네 장인이 제안하는 거니까 사양하지 마라. 우리 딸, 너 집이 좀 좁으니까 불편하다고 하지 않았어? 애기 방 나중에 꾸며주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며. 전셋집이라 페인트도 못 칠한다고 말이야. 나는 너무 좋지. 하지만 우리가 돈 벌어서 집 살게. 어머니 아버지께 집까지 신세지고 싶지 않아요. 저도 독립적인 성격이어서 부모님이 집을 해준다고 말씀하셨을 때 턱 바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제가 어렵게 결혼했고 아기까지 낳은 걸 보니 감개가 무량하다면서 집을 해주시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 집을 받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였어요. 그 당시 돈으로 한 10억이 되는 아파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방 3개짜리는 당연히 되어야 한다며 이왕 집을 사는 건데 학군이 좋은 대치동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사주시는 대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남편은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며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작은 것도 아니고 무려 강남에 아파트를 갖게 되다니 말이죠. 친정아버지는 처음엔 남편 명의로 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세금이며 혜택이 더 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부담스럽다고 하며 공동 명의로 집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전셋집 생활을 바로 청산했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 소식은 시어머니 귀에 금방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꼭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너희 친정에서 집 해주셨다면서? 아이고, 정말 너 땡 잡았다. 애 하나 낳았을 뿐인데 그것도 아들도 아니고. 너희 아버진 정말 돈도 많으신가 보다. 요즘 세상에 누구는 애 안 낳고 사나? 너네 친정 왜 그렇게 유난스럽니? 첫마디부터 저러시니 정말 저는 시어머니에게 대꾸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지만 그래도 가정교육도 못 받은 며느리라고 욕을 듣기 싫어서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원래 비혼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결혼해서 애 낳은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일이라고 하셔요. 그래서 사주신 거예요. 근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가 막말로 저희 집 사는데 돈 못 해주신 것도 아니고요. 뭐? 너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너는 어떻게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만 하니? 아이고, 넌 처음부터 내 마음에 들지도 않더니 끝까지 이런 식이구나. 난 네가 애 낳고 아파트 받았다길래 부러워서 그랬던 거야. 아니, 부러우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면 되지. 꼭 저렇게 비틀어서 이야기하실 건 뭐래요. 그래서 저는 더 들을 말도 없을 것 같고 기분이 나빠서 잘 지내라고 끝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다시 전화를 하셔서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이 시애미가 어른 같지 않지? 응? 통화하는 도중에 끊는 그런 버릇은 누구한테 배운 거야? 못돼 처먹은 거. 우리 철이가 착해서 그렇지. 아니면 너 같은 애랑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 그 팀닥터인지 뭔지 그만두고 병원장 딸이랑 결혼했어야 하는데. 아휴, 우리 아들 너 때문에 앞길 막힌 거다. 여러분은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왜 제가 그런 말을 그것도 시어머니에게 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시어머니와 말하기 싫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시어머니를 차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중에 있던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어이가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그저 시어머니가 힘들어서 그렇다고 신경 쓰지 말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을 며느리가 돼서 어떻게 신경을 안 쓰고 살겠습니까? 그것도 저렇게 아픈 데를 찌르는 날카로운 말들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전화 통화를 하고 며칠이 안 되어서 저는 또 황당하고 어이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받았느냐고요? 바로 그 문제의 시이모님이었어요. 게다가 그 시이모님이 저희가 아파트에 이사한 후에 전화하신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모님은 저에게 좋은 약이 있는데 사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뭔가 속을 것 같은 느낌에 일단 거절을 하긴 했습니다. 먹고 있는 영양제가 많다고요. 그런데 시이모님은 그 약이 그냥 영양제가 아니고 산후 회복도 돕고 스스로 몸이 튼튼하게 해주는 좋은 명약이니 뭐니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끈질기게 권유를 하시는 거였어요. 얼마 후에 리더 모임이 있다면서 자기한테 회사 사람들 소개까지 해달라고 대놓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 이모님의 말씀이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단계를 하시다가 쫄딱 망했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생계비까지 줘가며 돌보고 있다는 시 이모님의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애둘러 거절을 했습니다. 이모님, 말씀은 정말 감사한데 저 이제 안 아파요. 원래 몸이 좀 튼튼하기도 했고 수술 한 번 했다고 여기저기 막 아픈 건 아니니까요. 아프면 병원에 갈게요. 아니, 내가 너 생각해서 해준 말인데 그렇게 고깝게 들을 건 뭐냐? 우리 언니한테 얘기 들었는데 너 정말 되바라진 애였어. 시댁에 시집 왔으면 어른들 말씀을 고분고분하게 들을 줄을 알아야지. 제가 제대로 된 말씀이면 듣겠는데요. 약을 팔려고 하시는 거면 안 들으려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가던가 그때 약 사 먹을 테니 저한테 그런 강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희가 아파트 샀다고 해서 돈 좀 있나 보다 하고 파시려는 거 아니세요? 뭐? 야! 네가 언제 우리 집 생계에 뭘 보태줬다고 그런 무례한 소리를 짓거려. 정말 보자 하니까. 됐어. 나는 좋은 약이라고 소개해주려고 한 건데 그만 끊자. 이모님 역시 화난 상태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그때 좀 시댁이 가난한 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왜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망설였는지, 그리고 시댁 일이라면 치를 떨고 안 가려고 했었는지 말이에요.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에게 대이고 착취를 당하면서 남편은 정말로 지긋지긋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젠 정말 신경 쓰지 말자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고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 사건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이 불길한 찝찝함으로 가득 차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아이가 열이 나고 감기가 심해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남편이 월차를 내고 아이를 돌보고 저는 출근을 해야 해 나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가고 싶었지만 회사에서 출장을 가라고 해서 지방에 가서 선수들을 봐줘야 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남편은 그때 자기가 나서서 애 데리고 병원을 가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고맙다고 하고 지방으로 마음 놓고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돌아와서 보니 시어머니가 떡하니 저희 집 안방을 차지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시누이까지 데리고 말이에요. 저는 평소 저희 집에 오시지도 않는 분이 왜 이러고 계신지 몰라 남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우물쭈물 제 눈을 피하는 거예요. 그 대신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너는 아픈 아기를 우리 아들한테 맡겨놓고 어딜 가니? 네가 엄마가 맡기는 맞아? 어떻게 애 병원 가는데 남편한테 맡기고 앉았어? 아니 어머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혹시 놀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놀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캐리어를 2개나 끌고 신우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신우이는 볼이 볼록해서 저에게 불평을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면서 도대체 밥은 하고 다니는 거냐고 말이죠. 저는 정말 분하고 화가 났어요. 힘들게 일하고 밤 늦게 들어왔는데 평소 같으면 남편이 딸을 케어하고 재웠던지 같이 잠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나다니 무슨 일이랍니까? 저는 남편을 다른 방으로 급하게 불렀습니다. 그동안 자초지종을 묻자 남편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명이란 게 저로선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어요. 미안해. 어머니가 우리 신혼집 구경하러 오시겠다고 해서 난 아무 생각 없이 비밀번호 알려드렸어. 나도 어머니가 내 동생까지 데리고 살러 오실 줄은 몰랐지. 딸이 아프다고 다음에 오시라고 해도 막무가내여가지고 말릴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짐까지 싸들고 오시면 어떡해. 그걸 알면서도 그냥 집으로 들여보낸 거야? 딱 봐도 무대뽀로 쳐들어오신 거잖아.
당신은 그런 거 화도 안 나? 시어머니는 안방에 있다가 우리 부부가 다투는 소리가 들리자 작은 방 방문을 쾅쾅 두들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문 안 열어? 니네끼리 무슨 소리를 속닥속닥거리는 거야? 오호라, 내가 짐 싸들고 너희 집에 와서 기분 나쁘시다? 나도 강남 아파트 한번 살아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사는 거지 뭐. 마침 이번 집 계약도 끝났겠다. 좀 있으면 이사 나가야 되는데 너희 집이 살기 좋아 보이더라. 저는 화가 나서 안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의기양양하게 서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머니가 이러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각자 합의하에 제가 허락을 하면 같이 살 수도 있고 다음 이사를 하실 때까지 잠시 거처하신다면 저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히 자기 집 오듯 행동하고 신우이란 사람은 저한테 밥 맡겨 놓은 사람처럼 구니 화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시어머니께 얼른 나가시라고 정말 도둑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오시지 말고 먼저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울면서 쇼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집에서 얼마나 권위가 없으면 며느리가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날 내쫓으려고 하니. 이 집이 우리 아들 명의라며 아무리 친정아버지가 사줬어도 엄연히 네 남편은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어.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요. 이 집 공동명의예요. 우리는 부부지만 동등한 위치에서 각자 생활하고 수입도 생활비 반씩 된다고요. 그러니 얼른 나가세요. 제가 나중에 월세방 보증금 정도는 드린다니까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더 꺼이꺼이 울면서 완전 헐리우드 배우 뺨치게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이 모습을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무래도 친정에 알리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이 저에게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무대뽀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이모까지 세트로 괴롭히니 도저히 못 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다시 시댁으로 쫓아보냈습니다. 좋은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이 힘으로 하는 수밖에 없죠. 시어머니는 안 끌려 나가려고 안간힘을 쓰셨지만 제 힘이 굉장하거든요. 운동을 했으니까요. 시누이는 옆에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며 안 나가려고 난리를 치더군요. 앞까지 바락바락 썼습니다. 아니, 왜 우리 엄마한테 이래? 진짜 너 시어머니 우습게 보니? 말 잘했어. 시누이라고 처음부터 내가 오든 말든 소 닭 보듯 한 년이 니네 엄마 괴롭힌다고 매달리긴 왜 매달려? 저는 시누이를 발로 차서 집 밖으로 떨어뜨리고는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며 문 열라고 쾅쾅대든 말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집안에서 안절부절 왔다 갔다 하며 저에게 애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진짜 면목이 없는데 그래도 1년이라도 한번 같이 살아보면 안 될까? 물론 우리 어머니 방식이 너무 괴이한 거 당신 이해 못하는 거 잘 알아. 하지만 조금만 양보해서 한 1년 정도만, 어? 아니, 이건 방식이 틀렸어. 난 절대 그럴 수 없어. 앞으로 당신이 시어머니 시누이 편 든다면 난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선택해. 나와 우리 딸인지 시댁 식구들인지. 남편은 울면서 아무 결정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들은 이혼 숙려 기간을 가졌습니다. 친정에서는 제가 당한 일들을 이야기하니 화를 내시면서 엄마 아버지가 다 펄쩍 뛰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행위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이고 시이모도 뭔지도 모를 약을 막 팔려고 하는 걸 보니 그 집안은 글렀다면서 마음 굳게 먹고 이혼까지 가자고 하더군요. 여기까지가 제 이혼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하고 한두 번 만났는데 남편은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지내느냐 물었더니 시댁에 돌아갔다 시어머니가 시이모와 함께 그 좁은 집에서 복닥거리는 걸 보고 결국 보증금을 해주고 자기는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을 일단 팔고 그 돈의 반을 주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잘못한 건 시어머니를 끊어내지 못한 것뿐이니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 명의였던 집을 팔아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줬습니다. 남편은 극구 사양하고 미안하다고 계속 되풀이했지만 저는 그 사람에게는 악감정이 없는걸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만행 때문에 이혼한 것뿐이죠. 그렇게 잘 짧은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딸을 얻었으니 상관없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제 딸을 키워주시겠다고 계속 일을 하라고 하셔서 저는 친정에 다시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저 좀 더 시어머니가 저에게 잘해주고 소통을 해줬다면 이렇게 냉정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한 끝에 이혼을 선택했어요. 남편과 남이 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시댁 식구들 사이에 살다간 저는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았어요. 제가 살기 위해 탈질했다고 할까요? 무조건 저희가 집 샀다니까 쳐들어와서 자기 집처럼 행동하는 무대부 시어머니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할지 캄캄했으니 말이죠. 여러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다신 결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딸만 잘 키우고 살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지금은 잠시 의탁하고 있긴 하지만 아이가 크는 대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를 즐겨 이용하는데 사연 영상들이 있는 것을 원래 모르고 살았었거든요. 어느 날 다른 걸 검색하려다가 잘못해서 사연 영상들을 보게 됐는데 세상에 이게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 후로 한 번씩 찾아봤다가 이제는 아예 구독해놓고 푹 빠져있는 정도가 됐어요. 저도 사연 신청에 도전해볼까 싶어서 혼자 고민을 많이 했었건만 막상 해보겠노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컴퓨터 앞에 앉으니까 부담감은 사라지고 의욕만 생겨서 신기하네요. 여러분은 유튜브를 왜 이용하세요? 그리고 어쩌다가 사연 영상에 빠지게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동영상이라는 게 제가 원하는 것만 정확히 찾아볼 수 있어서 텔레비전보다 간편하고 빨라서 좋아하고요. 또 사연 영상에 빠져들게 된 것은 아마도 제가 사람 사는 모습 자체에 관심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텔레비전을 봐도 오락 예능 이런 것보다도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많거든요.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그곳 현지인들의 삶을 다룬 내용이나 우리나라 오지 산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것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원체 이런 성향이다 보니까 사연자가 자기의 에피소드를 털어놓는 사연 영상들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꼈나 봐요. 그리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외롭게 자랐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지내왔지만 제 안에는 어떤 애정 결핍이라든지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면서 그들 안에 소속되고 싶다는 갈망 같은 게 자꾸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혼자 있어도 휴대폰으로 뭘 자꾸만 틀어놔야 하고 보지 않아도 텔레비전을 켜놓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기 때문에 혼자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혼자 외로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이율배반적인 기분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아직은 30대이기 때문에 이런 건지, 그렇다면 더 나이가 들면 외로움에 무뎌질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요즘입니다. 인생 선배님들께서 이런 저에게 혹시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 감사할 것 같네요. 저는 세자매의 둘째로 태어났어요. 딸만 셋인 집인데 제가 어떻게 외로울 새가 있었냐고요? 다 사정이 있었답니다. 원래 저희 집은 부유한 편이었다고 해요. 제가 하도 어렸을 때라서 기억은 못하는데 부모님의 얘기를 들어보거나 저의 어렸을 적 사진을 보자면 확실히 유복한 환경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6살 때의 일이었어요. 이때 저희 언니는 8살이었고 동생은 5살이었습니다. 우리 삼촌이 그럴 리가 없어.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데 설마 우리의 등에 비수를 꽂고 도망갔으리라고? 이건 말도 안 돼. 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당신 정신 차리고 현실을 봐. 이미 일어난 일이야. 우린 지금 망한 거라고. 우리 재산 다 날린 거 지금 이렇게 눈으로 다 보고 나서도 부정할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믿었는데 그런 우리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여보, 난 이제 못 살 것 같아. 환멸이 나서 못 살겠다고. 우리 애들 앞으로 어떡해? 죄 없는 우리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재산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은 집안에서 커갈 거 생각하면 나 지금 벌써부터 숨이 막혀와, 여보. 나는 자신 없어. 삼촌이라고 불렸던 먼 친척분에게
부모님은 처절한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분만 믿고 보증을 섰다가 날린 돈이며 억울하게 뜯긴 돈까지 상황의 참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상황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기에 망정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께 위로 한마디 건넬 수 없었던 어린아이였던 것을 원망해야 하는 건지를 두고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네요. 저희 집은 원래 엄청 넓은 보금자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재산을 잃고 빚은 얻은 채 그 넓은 집을 포기해야 했으며 자그마한 구옥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언니랑은 따로 떨어지게 됐어요. 언니는 멀리 사는 큰 고문에서 맡아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살게 됐습니다. 언니는 그때부터 큰 고모의 자식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마치 그 집 식구처럼 살아가게 됐죠. 저는 어려서 그런 이해관계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저 언니를 잃었다는 상실감만 느꼈습니다. 엄마, 왜 언닌 따로 살아야 돼? 이 집엔 언니 방이 없어서 그래? 우리 셋이 다 방 같이 쓰면 되잖아. 그게 그런 게 아니야. 이 집이 좁아서 너희 언니랑 같이 못 사는 게 아니야. 그냥 너희 언니한테는 거기서 사는 게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우리 수연이는 착한 동생이니까 언니 행복해지는 길 응원해 줄 수 있지? 응? 우리 수연이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저를 붙잡고 거듭 말씀하셨을 때 저는 솔직히 하나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몇 주 사이에 엄마가 너무나도 피골이 상접하고 초췌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기에 그대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때를 쓰고 웅석을 부릴 때가 아니란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동생은 달랐어요. 난데없이 바뀐 열악한 환경에 불만을 품었고 도무지 적응을 하지 못하면서 부모님과 저에게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고 때를 쓰고 난리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나 이런 거 말고 불고기 먹고 싶단 말이야. 수민아, 불고기는 지난주에 먹었잖아. 기억 안 나? 이것도 맛있는 거야. 반찬 투정하지 말고 얼른 먹어. 싫어. 엄마는 왜 맨날 나보고 맛없는 거 먹으라 그래? 냉동실에는 왜 아이스크림 안 사다 놓는 건데? 냉동실에 맨날 아이스크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바보들아! 엄마랑 아빠랑 언니랑 전부 다 바보들이야, 진짜 싫어! 집안의 막내로서 응석바지로 자라왔던 동생이었어요. 언니랑 제가 혼이 나도 동생은 원래 혼이 나는 법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랬던 공주님이었으니 바뀐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적응할 생각도 하지 않았으며 무작정 다시 대궐 같은 집으로 돌아가는 날만 꿈꾸며 기다렸던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동생의 투정은 더 심해졌어요. 저는 오히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녹아들었는데 이런 저를 보면서 동생은 더욱 화가 났었던 것 같네요. 부모님과 저에게 항상 화를 내기 일쑤였고 무슨 말을 해도 듣질 않았고 통제가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이 진흙탕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셨기 때문에 당시에 무척 바쁘셨습니다. 무기력하게 계시다가 다시 눈빛을 빛내시며 이것저것 해보시려고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엄마는 기뻐하셨고 열심히 내조를 하셨죠. 그래서 당신의 딸들이 아버지의 제도약에 방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사고도 치지 않길 원하셨어요. 저는 학교 생활에서 힘든 점이 있거나 교우 관계에서 고민이 생겨도 그걸 집에 와서 털어놓질 못했습니다. 응석부릴 생각하지 마. 나약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네 동생만 들어도 충분히 벅찬 상황인데 너마저 쓸데없는 소리 해낸다면 엄마 너무 속상해. 알겠지? 우리 수연이는 착한 언니니까 이해해줄 수 있지? 앞으로도 동생 잘 챙기고. 엄마는 우리 수연이 믿어. 저희 언니를 대상으로 두고 얘기할 때면 저는 착한 동생이 되어야 했고 저희 동생을 둔 얘기라면 저는 착한 언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가운데 낀 서러운 신세였어요. 말 안 듣는 골칫덩어리 동생 때문에 저는 늘 곤란했지만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동생을 억지로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래봤자 저도 고작 8살이었지만요.
동생도 학교에 입학한다면 자기 생활을 꾸려나갈 테니까 상황이 훨씬 나아질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7살 나이에 그 추운 연말에 어느 아파트 놀이터에서 머리를 잘못 박은 바람에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더 타격이 컸지 않았나. 지금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생이 고꾸라져서 머리를 박고 기절하자 근처에 있던 아이들은 놀라서 전부 자리를 떠버렸어요. 추운 줄 모르는 어린아이들만 현장에 있었고 어른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은 발견이 늦었어요. 자리를 떴던 아이들 중 한 명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엄마한테 상황을 말했던 거예요. 그 엄마분이 얘기를 듣고서는 이게 당초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궁금한 마음에 놀이터로 나가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동생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시곤 깜짝 놀라서 신고를 하셨던 거죠. 그 아파트가 저희 집에서 거리가 꽤 있었어요. 거긴 나름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할 수 있었고 저희 집은 정반대 분위기의 동네였으니까요. 그런데 동생이 거기까지 가서 놀았던 것입니다. 좋은 시설의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하는 아이란 것을 저는 진작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쓸데없는 소리를 전하는 딸이 되고 싶진 않아서 동생의 일탈 같은 놀이를 혼자만 알고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결국 화근을 불러왔던 것은 아닐까 싶어서 그 이후로는 저는 혼자 죄책감을 느껴왔었죠. 만약 부모님께서 동생이 그 동네에 그 아파트까지 가서 논다는 것을 아셨다면 분명히 만류하셨을 테니까요. 안 돼. 이럴 수 없어. 불쌍한 내 새끼.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 제발 눈 좀 떠다오. 엄마 좀 쳐다봐주라. 우리 막내, 우리 예쁜 수민아. 엄마가 우리 수민이 좋아하는 불고기랑 오므라이스 해줄게.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못해줘서 미안해. 제발 눈 떠줘. 엄마는 의식불명인 동생을 붙잡고 끊임없이 흐느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저는 제 동생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식더라고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간다는 예감을 받았던 듯 싶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록 동생은 의식을 찾지 못했고 엄마는 병원에만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오셔서도 저한테 말 한마디를 안 건네셨죠. 그 상황에서 저는 묵묵하게 집안일을 하고 아버지의 끼니를 챙겨드렸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동생은 끝내 세상을 떠났어요. 8살이 되어보지 못했고 학교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짧은 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허무한 일이었고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따로 떨어져 살고 있었건만 언니는 저보다도 동생의 죽음 앞에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생이 떠났으니 언니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살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했었어요. 그러나 언니는 계속 큰 고문에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다니고 있는 학교에 너무 많은 정이 들어버렸다는 것이 당시의 이유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생이 떠나고 나서 도저히 저희 집의 상황이 언니를 받아줄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엄마는 마치 폐인처럼 일상을 놓아버리셨고 아버지는 하루 종일 바깥일에만 매달리셨습니다. 저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 집에서 저 혼자 스스로를 챙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살얼음판 위라도 그것보단 나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엄마의 비위를 맞추면서 매일매일을 긴장 속에 살았던 것이 바로 저의 유년 시절이었어요. 저도 차라리 언니처럼 다른 친척 집에 가서 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면 저도 아예 그 존재를 몰랐던 숨겨진 부자 친척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키우겠다며 데려가는 상상. 그런 걸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면 현실을 벗어날 수 있었기에 행복했지요. 자꾸 상상 속에서만 행복해져 갔던 저는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의기소침한 아이가 되어갔고요. 매사에 자신감도 떨어지게 됐어요. 나중에는 점점 내성적인 성격으로 되어가더라고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가 봐요. 제가 정말로 그랬었으니까요. 제가 중학교 입학을 목전에 앞뒀을 무렵 저희 집은 급변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춘기로 슬슬 접어들면서 저는 온갖 세상에 대한 비난과 원망을 속으로 하고 있었던 때였고 부모님과는 사이가 어색하기 짝이 없었으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언니의 존재를 남몰래 혼자 증오하고 있었던 게 저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아버지의 일이 확 잘 풀려버린 거예요. 로또 맞았다, 잭팟 터졌다 이런 표현으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던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인분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던 아버지가 자립을 원하셔서 그곳을 나오시고 사업체를 꾸린 지 2년이 되어가던 무렵의 일이었죠. 일이 잘 풀리는 바람에 아버지는 친가 쪽 친척들에게 빌렸던 돈을 금세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니를 계속 맡아주었던 큰고모네한테 후한 금액을 건네주신 걸로 알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불만이었어요.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산 언니한테 뭐가 불쌍하다고 돈을 그렇게 주셨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안쓰럽다고 돈을 챙겨주셨냐고요. 뭐라고? 네가 아직 물정을 몰라서 그렇구나. 애 하나 걷어서 돌보는 게 얼마나 신경 쓰이고 힘든 일인데 들어간 돈만 순수하게 따져도 결코 적지 않을 금액일 텐데 그걸 갚지 않는 건 말이 안 되지. 너는 네 언니한테 그렇게 불만이 많은 거야? 언니한테 들어간 돈보다 아버지가 그쪽에 주신 돈이 더 많지 않나요? 이자라고 쳐도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제 짐작이 틀렸어요? 만일 그렇다 해도 네가 무슨 상관이며 네가 뭘 어쩔 건데? 네 돈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가타부타 말이 많아? 어린 녀석이 맹랑해가지고는. 큰고모네는 좋겠네요. 언니도 좋겠고요. 아버지를 위해서 밥 한 번 차려주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돈을 많이 받았잖아요. 저는 마치 당연하게 집안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가면서 6년을 지내왔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지내왔지만 군것질만 간신히 할 수 있는 용돈 외에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큰고모네랑 언니는 아버지 가족이고 저는 뭐 무급하녀인가요? 어디서 이렇게 눈을 땡그랗게 뜨고 지 아버지한테 대들어? 부모를 위해서 딸 자식이 가사노동을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어느 집에라도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야. 왜 너만 억울한 것처럼 말을 하는 거야? 어느 집이요? 아버지, 도대체 어느 집이 이렇게 사는데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저희 반뿐만 아니라 저희 중학교 전체를 통틀어서 저처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혼자 가사노동 다 하면서 자기 아버지 뒷바라지 다 하고 자기 엄마 기분 살피느라 안절부절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아무튼 네 큰고모한테 돈을 주는 건 당연히 해야 했던 일이고 도리야.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그리고 네 용돈은 올려주마. 네가 중학생이 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용돈을 안 올려준 건 내가 잘못 생각했다.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사춘기 파워를 앞세워서 아버지한테 저는 대들었었죠. 감정적인 말뿐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렇게 했던 것 자체를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동생이 갑작스레 떠난 이후로 우울증과 조울증을 넘나들며 오래 지내셨던 엄마. 그랬던 엄마가 아버지의 재도약 이후로 슬슬 기운을 차리시더니 바깥 생활을 자주 하기 시작하셨는데 기력을 그렇게 찾으시고 나면 가정을 돌보실 거라고 믿었건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저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저라고 그걸 좋아서 했던 건 아니잖아요. 저밖에 없으니까, 해야만 하는 일이니까 그랬을 뿐이었죠. 그런데 저도 머리가 점차 커가면서 엄마라는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일어서는 것에 집착하며 매달려 있었기에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볼 줄 모르는 외골수가 분명했고요. 저희 집은 경제적인 상황이 무척 나아지고 있었으나 가족 간의 깊어진 골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제 안의 응어리 같은 것이 이미 단단하게 진 상태였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드디어 저희 집이 이사를 갔어요. 이때부터 저는 모든 집안일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래, 이런 데서 살아야 집안일을 할 맛도 나지. 설거지를 해도 행복하고 빨래를 돌려도 기분이 좋으려면 바로 이런 집에서 살아야 돼. 그런 감상을 내뱉으시는 엄마의 표정이 전에 없이 환해 보였습니다. 저희 집이 망하기 전에 살았던 집만큼은 아니지만 좁고 어두웠던 구옥집에 비하자면 대궐 같은 집으로 이사를 했고 엄마는 점차 밝아지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동생이 세상을 떠나기 전처럼 말입니다. 결국 돈이면 다 되는 것인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지만 돈이 있으면 행복하기 쉽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사춘기가 절정에 올라있던 중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더욱 이런 현상에 염증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성인이었다면 속물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역시 돈이 최고야 이런 생각이나 하고 말았을지도요. 하지만 저는 어둡고 우울한 시간을 꽤 오래 보내온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곧 집으로 돌아왔어요. 고등학교도 전학 수속을 밟고 저희 집에 살면서 대학 입학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삐뚤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제가 그 고생을 하면서 매일같이 눈칫밥이나 얻어먹으며 가난을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동안에 멀리 피난이나 가 있었던 언니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낼 때는 쏙 빠져 있다가 이제 와서 돌아오겠다고? 의리 한번 좋으시네. 고생은 안 하고 싶고 누릴 건 다 누리고 싶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니랑 잘 지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어쨌거나 친자매였으니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지내다 보면 금세 융합되기 십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고 있던 저에게 언니 역시도 구태여 다가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시에 손이 찔리기는 싫었다는 거죠. 나 이제 수험생인 거 알지? 한창 나 예민할 때니까 괜히 내 심기 건드리지 말았으면 해. 뭐? 내가 언제 언니 심기를 건드린 적이라도 있었어? 아니, 그냥 거슬리는 행동은 하지 말라고 미리 주의주는 거야. 와, 말 되게 재수없게 한다. 나는 언니한테 아예 관심이 없어. 웬만하면 엮이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주의 같은 거 줄 필요가 없다고. 알았어? 가뜩이나 가시를 세우고 있던 저를 언니는 자극해댔고 그래서 저는 더욱더 모난 성정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늘 불신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는 저보다 엄마는 언니를 더 예뻐하셨어요. 엄마는 그런 적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도 알 수 있었어요. 동생이 떠난 이후로 너무나도 무력하게 사셨던 엄마.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오며 그런 엄마 때문에 피해를 입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엄마는 당신의 보기 싫었던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저보다는 그때를 모르는 언니가 더 편하셨던 겁니다. 엄마에게 저는 어딘가 대학이 껄끄러운 딸이 되어 있었죠. 사실은 저도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것뿐인데 제 안에 있는 자존심이랄지 그런 것들이 저를 가로막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야 돼?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먼저 가족들이 다가와주고 저를 위해주기만을 바랐어요. 하지만 사업장이 몸집을 키워가고 점점 잘 될수록 아버지는 더없이 바빠지셨으며 가정을 들여다보실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챙기시고 수험생인 언니를 독려하셨던 건 엄마였고요. 저는 집안의 작은 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만 같네요. 언니는 수능을 잘 봤어요. 당시에 저는 언니가 단지 필요 이상으로 운이 좋았다면서 매도했었습니다.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왔고 당연히 그에 맞춰서 좋은 대학에 가게 되었으니까요. 운도 지질이 따르는 인생이라며 질투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 그 정도의 성적이 나오려면 애초에 언니는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운이 좋아서 벼락 성적을 거두고 명문대에 입학해봤자 그곳에서는 날고 기는 학생들밖에 없으니 운만으로는 승부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대학에 입학해서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언니가 거뒀다는 것은 단지 운만 작용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겠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소심하고 위축되고 눌려와 있던 것을 오로지 가족에게만 풀고 늘 가족들을 원망하던 사람이었으므로 언니가 그저 미웠었네요. 제가 수험 공부로 힘들어하던 시기에 언니는 즐거운 대학 생활을 누리고 있었기에 더욱 질투가 났었어요. 게다가 아버지께서 언니한테 그때 차를 뽑아주셨거든요. 여대생한테 첫 차로 작은 경차도 아닌 외제차라니. 그때 새삼 저희 집이 얼마나 다시 잘 살게 되었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꿈만 같은 대학 생활을 누리겠노라고 다짐했지만 수험 공부는 만만치 않았어요. 열심히 해서 모의고사 때는 좋은 결과를 냈었는데 수능에서는 죽을 썼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또 엄마랑 많이 싸웠고 가족들이랑 냉랭해졌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수능 도시락 때문이었습니다. 모처럼 엄마가 저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수능날이라고 말이에요. 엄마는 메뉴에 고기를 넣어주겠다고 하셨고 저는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나는 소고기 장조림 먹고 싶어요. 다른 반찬은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고기 반찬은 무조건 소고기 장조림이었으면 좋겠어. 그래, 알았어. 우리 딸이 먹고 싶다는 대로 도시락 싸줘야지. 엄마 또한 확실히 대답을 하셨고요. 그런데 막상 저의 수능 도시락에 들어가 있던 고기 반찬은 바로 불고기였습니다. 장조림과 불고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잖아요. 조리법부터가 궤를 달리하는걸요? 그런데 웬 불고기에다가 당근이 잔뜩 들어간 계란말이, 그리고 국통에는 미역국이 담겨있는 것을 보고 제가 점심시간에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학창시절에 몹시 예민하고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지 그 사실을 마주한 것만으로도 정신적으로 흔들리게 됐고 오후 시험에서 당최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수능을 망친 탓을 엄마에게로 돌렸어요. 어째서 제가 원하는 메뉴를 해주지 않았는지, 그리고 제가 당근을 싫어해서 오죽하면 카레를 먹으려고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분이 어째서 당근이 잔뜩 들어간 계란말이를 해주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역국이요? 미끄럽다고 해서 미신적으로는 중요한 시험날에 먹지 않는 메뉴잖아요. 저는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쓰긴 합니다만 불고기랑 계란말이도 마음에 안 드는 판국에 미역국까지 더해지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썰전을 벌였고 그런 도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어요. 내일이 네 동생 생일이잖아. 엄마, 갑자기 수민이 얘기는 왜 꺼내시는 건데요? 제 동생 생일인 거랑 도시락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요? 짜증스럽게 되묻던 저는 금세 스스로 답을 깨닫고는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동생의 생일이라서 미역국을 끓이셨고 동생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인 불고기를 그래서 하셨으며 동생이 편식이 심한 아이였었는데 당근을 잘게 썰어서 계란말이에 넣어주면 잘 먹었던 모습 때문에 엄마가 제 수능 도시락을 그렇게 싸신 거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너무나도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향해 온갖 모진 말을 뱉었었죠. 뭐라고 했었는지 정확히 기억도 안 나요. 울며 불며 난리를 치면서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발광을 했었거든요. 사태를 알게 되신 아버지께서는 우선 저의 편을 드셨지만 제가 재수를 하고 싶다는 걸 단칼에 거절하신 걸로 봐선 제가 잘못했다고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저한테 철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있냐면서 비난을 퍼부었고요. 저는 집에서 왕따인 것 같았어요. 가장 분한 사실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 힘으로 재수를 하고 내 힘으로 새로 대학을 갈 엄두가 안 난다는 거야. 저는 성적에 맞춘 대학에 들어갔어요. 언니보다 훨씬 떨어지는 곳에 갔다는 것 때문에 저는 우울했습니다. 엄마와 사이가 틀어져서 대면대면해진 것도 속상했고요. 여기서 또 혼자 서글펐던 것은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는데 이 비용을 전부 마련해준 것이 아버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입만 살아서 짓거릴 줄만 알았지 제 스스로의 능력은 쥐뿔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생각만 하면 자괴감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집안에 돈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됐고 시간을 쪼개가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생활비가 충분했죠. 결국은 집안의 도움 없이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저를 작아지게 만들었어요. 언니는 대학 졸업 이후에 짧은 취업준비생 생활을 마치고 괜찮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이때가 아버지의 사업장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던 시기였어요. 궤도에 올랐던 때였고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의 회사에 언니가 들어가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부모님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혹시 나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우선은 나 스스로 사회 경험을 따로 쌓아보고 싶어요. 내가 얼만큼이나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언니는 그런 당찬 포부를 밝히며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저는 대학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어요. 대학 졸업장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더군요. 자기소개서를 쓰느라 하루를 몽땅 날리는 일이 허다했지만 그럼에도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것에 지쳐갈 때 저는 남들보다 뛰어난 것을 갖추기 위해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2개를 따냈고 다시 본격적인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어영부영 무난한 곳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그곳의 조건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곤 일을 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둬라. 여차하면 내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될 일이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저의 자존심 같은 게 저를 막고 있었죠. 그렇게 취업을 한 곳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텃세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들어간 부서가 그곳에서 악명 높은 신입의 무덤이라는 것을 입사하고 2달째에 몰래 들어서 알게 됐죠. 그때의 좌절감이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네요. 사람을 정신적으로 괴롭혀도 진짜 그렇게까지 괴롭힐 순 없었어요. 입사하고 나서 반년도 안 됐는데 쌓인 에피소드는 10손가락을 넘어간 지 오래였고 스트레스 때문에 생리불순에도 걸렸습니다. 제가 골골대고 있으니까 엄마가 저한테 고집 그만 부리고 퇴사하라며 종용하셨죠. 저는 못 이긴 척 그곳을 나왔어요. 아니올시다 싶은 직장을 나왔던 것뿐인데 이상하게 그때의 저는 나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언니는 성공적인 이직까지 이뤄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비교가 됐지요. 퇴사 후에 칩거하고 있던 저는 무기력하게 있지 말라는 아버지의 불호령을 듣고 나서야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다시 취업 준비를 하다가 결국 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갔어요. 단순 사무 업무 보조를 하는 인력이 부족하단 소리에 그냥 그 파트에 앉아서 일을 시작했고 온갖 잡무를 했습니다. 전문 인력이 필요한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냥 일손을 덜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자리였죠. 몸과 마음이 좀 지쳐 있었던 저에게는 되려 잘 맞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몇 주만 다녀보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은근히 저한테 일이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랑 심적으로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묘했습니다. 엄마도 저한테 먼저 회사에서 어땠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셨고요. 저는 결국 아버지 회사에 눌러앉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니까 편안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나는 역시 혼자 힘으로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우울할 때도 있었어요. 이런 저에게 소개팅 자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텃세에 밀려서 힘들어했던 전 직장에서 그나마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연락을 해와서 고민하다가 받아들였습니다. 만나보니까 나쁘지 않아서 인연을 이어갔고요. 그런데 1년 정도 만났을 때 그 남자가 술김에 한 말 때문에 저는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술김을 빌어서 한 그 남자의 진심은 이거였어요. 너 지금 다니는 곳이 네 아버지 회사잖아. 너 거기에 계속 짱박혀 있으면 언젠가 네가 물려받게 되지 않을까? 근데 아니지. 너는 대학 간판도 딸리고 머리도 딸리니까 실질적으로 주인이 되는 건 바로 나지. 너는 그때 내 옆에서 보조나 하면 돼. 지금처럼 보조 업무나 하란 말이야. 하여간에 내가 너 배경 보고서 만나는 거 아니면 진짜
쫙 넣어차버렸다. 술에 취해서는 주절주절 거리는데 면상을 한 대 주먹으로 갈겨버리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진 않아서요. 대신에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놨고 그 덕분에 그 남자가 저한테 질척거리며 매달리는 일 없게끔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었어요. 근 1년을 만났던 남자였기에 너무 상처가 컸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 다닐 때도 잠깐 사귀었던 남자친구로부터 그런 식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의 매력은 바로 저의 배경이라는 소리였죠. 회사를 경영하시는 아버지를 두지 않았다면 저는 그저 그런 대학을 나와 취업시장을 전전하는 매력 없는 여자 한 명이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그 남자는 아주 쐐기를 박은 셈이었죠. 그 후로는 남자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누구 소개를 시켜줘서 만나게 되더라도 저는 저희 집 얘기를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배경에 좌지우지되는 평가가 끔찍하게 싫었거든요.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제 안에서 축적되어 온 사고방식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저는 알고 지냈던 대학 선배 언니를 통해서 새로 남자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선배 언니는 제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것 정도로만 알았던 사람이었기에 당연히 소개받게 된 남자친구도 역시 저희 집 배경을 몰랐어요. 그냥 어려움 없는 집안이라는 것 정도로만 알았죠. 저는 남자친구가 평범한 인상이나 평범한 직업군을 가진 것만큼 성격 또한 특색 없고 평범한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혹자는 이런 사람을 보고 개성 없다고 할지도 모를 일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그런 평범하고 무난함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이야말로 저의 이상형이었습니다. 둘 다 20대 후반의 나이였고 각자 직장도 있어서 그런지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레 결혼을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먼저 꺼냈을 때 남자친구는 생각이 많은 얼굴이었는데 며칠 후에 저한테 정식으로 청혼을 했죠. 특별한 뭣도 없었고 이벤트를 열어준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그 가식 없는 담백함에 이끌려서 그 청혼을 승낙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예비시댁에 먼저 인사를 가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이남 일녀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장남이 데려온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여자친구를 바라보는 예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아버님 쪽은 시큰둥해 보이는 게 저한테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이셨는데 반대로 어머님 쪽은 저를 물어뜯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신 게 보였어요. 그래서 다니는 그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정확히 뭐라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유 듣기로는 너무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 아, 정확히는 격리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단지 서류 업무뿐만 아니라 가끔은 직접 회사로 찾아오시는 손님 응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넓습니다. 뭐, 손님 응대? 혹시 그거 커피를 타서 나른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아, 그게 제가 커피를 타서 드리기는 하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남자친구의 앞이라서 그런지 어머님께서는 얼굴에 열이 잔뜩 오르신 채로 입을 꾹 다무셨지만 이튿날 저에게 연락을 따로 하셔서는 득달같이 따지셨습니다. 이봐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예요. 기껏 커피나 타는 격리라고? 나 참 어이가 없으려니까 감히 천한 격리 주제에 대기업에 종사하는 우리 큰아들을 넘보겠다고? 급이 다른데 어딜 넘기는 거야? 이보세요, 격리 아가씨.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시고 내 아들은 놔줘요.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 같은 여자는 며느리로 허락 못하니까. 당신 하실 말씀만 하시고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는데 이런 모욕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화를 사귀고 나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지만 안 받으시더군요. 제 번호를 즉시 차단하신 모양이었어요. 거기에서 또 한 번 수치심이 들었죠. 남자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무척 난감한 얼굴로 저한테 결혼은 어차피 우리 둘이서 하는 거잖아. 엄마가 뭐라고 하시든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뭔가 해결을 하려는 뉘앙스가 전혀 아니라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제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는데도 저한테 자기 모친 대신이나마 사과하려는 제스처도 안 보여줬고요. 솔직히 조금 실망하긴 했으나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흔들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금 자리를 만들어서 예비 시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는 자리였는데 생각보다 분위기는 좋았어요. 별다른 얘기도 오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진행이 원활할 것이라고 제멋대로 착각을 했는데 갑자기 식사가 맞춰갈 무렵 어머니께서 여자끼리 따로 커피라도 한잔할까? 내가 맛있는 커피 한 턱 쏠 수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왠지 이 순간을 피하고 싶어서 남자친구를 쳐다봤는데 제 시선을 피하더군요. 좀 황당했어요. 그제서야 얘는 마마보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자기 모친 말이면 꼼짝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식당을 나와서 어머님과 근처의 카페로 향했어요. 어색하게 아메리카노 2잔 시켜서 마주보고 앉았는데 저한테 대뜸 이러시더군요. 너 아까 우리 아들이 밥값 계산했는데도 고맙다거나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 네? 저희는 서로가 워낙 번갈아 가면서 계산을 하는지라. 시끄러! 나는 너처럼 남한테 기생하며 사는 애들을 아주 잘 알아보거든. 그래서 내가 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우리 잘난 아들한테 붙어서 피 빨아먹을 작정이지. 직장에서 커피나 타고 서류나 좀 들여다보는 게 전부인 경리면서 밖에서는 이런 커피도 줄창 사 마실 테고 말이야. 안 그러니? 너 딱 보니까 허영심 있어 보여. 관상이 그래. 어머님께서 지금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너무 노골적으로 그러시니까 제가 기분이 좀 별로네요. 어머, 얘 말하는 꼬라지 좀 봐. 네가 기분이 별로면 뭐 어쩔 건데. 나한테 지금 그따위 눈을 불하려대는 거야? 너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는 우리 잘난 아들을 꼬여냈겠지. 그런 능력 하나는 아주 좋네. 지금 다니는 거기는 또 대체 어떻게 들어갔니? 면접에서 커피 잘 타는 시범이라도 보였었나 봐. 어머님께서 피식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 이성의 끈이 툭 끊겨버렸습니다. 남자친구랑 결혼하겠다 어쩐다 했던 마음도 그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보니까 식사 도중에 어머님께서 몇 번 저를 얕잡아 보는 언행을 하셨지만 남자친구는 그걸 막아주지 않았었거든요. 제 생각보다 아주 별로인 놈이라는 판단이 확 들었습니다. 저는 얄밉게 커피를 호로록 마시고 계신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저 면접 안 봤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면접도 안 봤단 말이야? 어우, 세상에. 얼마나 별거 아닌 자리였으면 그런 것도 없이 서류만 보고 사람을 쓴다니. 아유. 서류를 내긴 했지만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저는 어쨌거나 무조건 합격인 입장이었으니까요. 뭐? 무조건 합격? 그게 대관절 뭔 소리야? 그 회사 대표님이 바로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거라서요. 저의 엄청난 발언에 깜짝 놀라신 어머님이 손을 떠시는 바람에 커피가 흘러넘쳤어요. 손에 뜨거운 커피가 떨어지자 어머님께서는 비명을 지르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저는 그 호들갑스러운 광경을 무심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당황하신 얼굴로 대인 손을 움켜쥐신 채로 저한테 물어보셨죠. 우리 아들은 그런 말 안 하던데? 그렇겠죠.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요. 굳이 미리 밝힐 필요가 없어서 그랬어요. 그랬구나. 아이고, 그렇게 된 거였어? 어머나. 갑자기 어머님께서는 전에 없던 해사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조심스레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싸늘하게 쳐다보고 있었죠.
어머님께서는 모르셨겠지만 저는 지난 세월 많은 감정의 변화를 겪으면서 돈 앞에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응당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었지만 제 속이 뒤집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가족회사였다면 그렇다고 진작 말을 하지. 아유, 회사에 찾아오는 손님 응대뿐만 아니라 각종 서류 업무도 도맡아서 하고, 아유, 알고 보니까 참된 일꾼이 여기 있었네. 아이고. 특히나 어머님처럼 수치도 모르고 손바닥 뒤집듯 태세를 바꾸는 사람은 가장 싫었습니다. 저는 다음 이어진 어머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코웃음을 치고 말았어요. 아무튼 나는 우리 큰아들 결혼이라면 뭐 무조건 오케이 찬성인 입장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네? 무조건 찬성을 하신다고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큰아들도 지금 장가들 나이가 됐는데 내가 왜 반대하겠니? 쌍수 들고 환영해야 할 일이지. 결혼 허락할 테니까 둘이 잘 살아보렴. 버스가 이미 떠난 줄도 모르고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바보처럼. 제가 외치자 어머님께서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눈동자를 크게 뜬 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앞에 대고 저는 분명하게 제 의사를 전달드렸어요. 결혼? 이제는 제가 싫어요. 이 미친 아줌마 같으니라고. 2번 다시 뵙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또박또박 말을 뱉은 후에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입도 대지 않은 커피는 그대로 남겨둔 채 말이죠. 제가 걸음을 옮기자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마친 어머님께서 저를 붙잡으려고 별별 호소를 다 하셨지만 저는 눈길도 그쪽으로 주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먼저 선수를 치시기 전에 저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한 거였어요. 자기야, 우리 그만하자.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자기 어머님 같은 사람하고 엮일 자신이 없고 자기 같은 사람하고 평생을 약속할 자신은 더 없어서.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너 우리 엄마한테 또 무슨 한 소리를 듣고 이러는 거야. 네 심정은 알겠는데 너 꼭 헤어지자는 말을 그렇게 해야 되냐? 어떤 아름다운 이별을 기대했었길래 그러는 거야? 그런 건 없어. 추잡하거나 덜 추잡한 이별만 있을 뿐이지. 나는 너랑 이제 완전히 끝났어. 너도 이제 나를 2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고 약속 좀 해줄래? 너 이상한 데서 고집이 있어서 이렇게 약속한 건 꼭 지키는 사람이잖아. 네가 그러면 내가 매달릴 줄 아나 본데. 아니야, 너 착각한 거야. 그래, 헤어지자. 2번 다시는 내가 너 찾는 일 없을 거야. 남자친구가 울컥한 목소리로 선언하는 것을 통화 녹음 모드를 따놓은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고 그 음성 파일을 즉시 남자친구에게 전송한 다음에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인연을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는 것에 씁쓸함을 느꼈지만 별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역시나 그 어머님께서 입을 놀리신 모양이었습니다. 저한테 차인 그 남자는 자기가 했던 말을 번복하는 강수까지 두면서 저를 찾아왔었죠. 제 배경이 무척 아깝다는 눈치였고 저는 그 남자를 무참하게 끊어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냈어요. 저 스스로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싶었고 제 안에 남아있는 열등감과 싸웠습니다. 그 결과 가족끼리 많이 화목해졌어요. 언니랑도 말이죠. 점점 더 친해져서 지금은 둘도 없는 자매 사이가 됐네요. 다사다난했지만 어쨌든 가족은 가족인가 봐요.